아픈 시어머니의 수술비 500만 원을 외면한 며느리. 그 차가운 말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약한 엄마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잊고 있던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아냈으니까요. 이 조용한 반격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성수동의 낡은 다리미. 내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아마 다리미가 아닐까 싶어요. 새벽 4시 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성수동 골목에 우리 성수 세탁소의 낡은 셔터문을 들어 올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게 바로 내 하루의 시작이었죠. 지난 40년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았으니 이젠 자명종 소리보다 이새 부딪히는 소리가 더 익숙해요. 끼익, 쾅. 셔터를 올리고 나면 눅눅하고 서늘한 새벽 공기와 함께 익숙한 냄새가 나를 맞이해요. 세제 냄새, 조금은 퀴퀴한 오래된 옷 냄새, 그리고 기계 기름 냄새. 젊었을 땐 이 냄새가 지긋지긋했는데 이젠 내 살냄새보다 더 익숙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게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온 삶의 냄새니까. 불을 켜면 좁고 긴 세탁소 안이 환해져요. 벽에는 수십 년 단골들의 옷들이 비닐에 쌓여 가지런히 걸려 있고 한쪽 구석에는 늙은 남편의 영정 사진이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고 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아직도 검은 머리인데 나는 이제 머리부터 마음까지 온통 하얗게 서리가 내렸네요. 사진을 한번 쓰다듬고는 내 자리로 가요. 내 전용 의자, 그리고 내 평생의 무기이자 동반자인 낡은 스팀 다리미.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 혼잣말을 하며 다리미 전원을 켜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훅 올라와요. 이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잠이 확 깨고 정신이 들어요. 이 다리미 하나로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 보내고 이 집도 지켰으니까. 내게는 그냥 쇠붙이가 아니에요. 내 청춘이고 내 훈장이죠.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한데 길 건너편은 벌써부터 휘황찬란해요. 아들 현수와 며느리 미정이가 하는 카페, 메종파크라고 했던가. 이름도 어려워요. 밤새 켜놓은 듯한 은은한 조명이 유리창 너머로 흘러나오는데 꼭 딴 세상 같아요. 우리 세탁소는 40년 전 모습 그대로인데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세상은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저기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래요. 오래된 공장 건물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겉은 낡았는데 속은 번쩍번쩍해요. 꼭 요즘 사람들 마음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전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동네 단골들이 하나둘씩 찾아와요. 어머니, 이 와이셔츠 깃에 묻은 거 빠질까요? 아이고, 김 사장. 어서 와요. 못 뺄 게 뭐 있나? 어디 한번 봅시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김 사장은 이 동네 토박이라 나랑은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의 와이셔츠 깃에 묻은 누런 땀 자국을 보며 나는 세월의 흔적을 읽어요. 이 와이셔츠 한 장에도 한 가정의 고단한 역사가 다 담겨 있는 법이죠. 나는 그냥 옷의 주름을 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주름을 잠시나마 팽팽하게 펴주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김 사장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잠시 흐뭇해졌어요. 이런 게 사람 사는 정이지.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점심시간이 좀 지나서 며느리 미정이가 카페에서 나와 우리 세탁소 쪽을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자기 카페 앞에서 직원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여기까지 들려왔죠. 아, 정말 저 표백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우리 카페 컨셉이랑 너무 안 맞잖아. 가슴에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 평생의 냄새가, 내 자부심의 냄새가 이제는 며느리의 고급스러운 카페에 해가 되는 골칫거리가 되었구나. 서러운 마음이 훅 치밀었지만 애써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미정이는 참 부지런해요. 하루 종일 최신 유행하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두드리고 사진을 찍어 올려요. 그 작은 기계 안에 온 세상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아직도 아들에게 전화할 때 폴더폰을 열어 통화 버튼을 한참이나 눌러야 하는데 말이에요.
가끔 현수한테 돈 붙일 일이 있어 물어보면 미정이가 옆에서 어머니, 그냥 제가 앱으로 보내드릴게요. 편하게 계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게 꼭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영 씁쓸했죠. 편한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였어요.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가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이 아니었죠. 몇 달 전부터 가끔씩 찾아오던 통증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오늘은 유난히 아팠어요.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골랐죠. 마침 며칠 전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담석증이라고 돌이 꽤 커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수술.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부터 났어요. 몸도 몸이지만 돈 걱정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그때 마침 미정이가 카페 창가에 앉아 새로 만든 케이크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마 SNS에 올릴 모양이었죠.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이번 달은 생각보다 매출이 별로네. 그 말을 들으니 내 뱃속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너희는 매출 걱정을 하는데 나는 내 몸뚱이 걱정을 하는구나. 같은 하늘 아래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걱정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 되어갈 무렵 우편함에 꽂힌 손주 녀석의 학원비 명세서를 발견했어요. 매달 1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현수가 대기업 다니다가 갑자기 자기 사업하겠다고 카페를 차릴 때 퇴직금이며 모아둔 돈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손주 학원비는 지난 3년간 묵묵히 내가 내주고 있었죠. 그래, 내 손주가 잘 돼야 우리 아들도 길을 펴지. 나는 익숙하게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현금 100만 원을 담았어요. 은행 가는 것도 이제는 힘에 부쳐서 늘 이렇게 현금을 모아두었다가 주곤 했어요. 이 돈이면 내 병원비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란 그런 거니까.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내 배부른 것보다 더 좋은 게 부모니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미정이가 만든다는 파스타는 내 입에는 영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억지로 몇 입 넘겼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식탁에서 나는 큰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현수야.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더구나. 아들 현수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먼저 입을 연 건 며느리 미정이었죠. 들고 있던 포크를 탁 소리가 나게 접시에 내려놓더니 과장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님, 저희 요즘 힘든 거 아시잖아요. 카페 대출금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인데요. 이번에 여름 신메뉴 개발한다고 재료비도 엄청 깨졌고 저번에 에어컨 고장 나서 바꾼 건 아세요? 미정이는 마치 내가 자기들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인 것처럼 장황하게 어려운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저 수술비가 걱정된다는 말을 하려던 것뿐인데 순식간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내 말은 그냥 그렇다는 거지. 알아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 걱정되죠. 그런데 상황이 이런 걸 어떡해요. 나는 아들 현수를 쳐다봤어요. 내 아들은 아내와 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저 엄마, 많이 아파? 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파스타 면발이 목에 걸린 것처럼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는 끝이 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짧은 길, 성수동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미정인의 카페에서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왔죠.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내 안에서 웅웅거리는 서러움과 뱃속의 통증만이 느껴질 뿐이었어요. 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이 세탁소, 그리고 내 아들, 그 모든 것이 오늘따라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어요. 작은 갈등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뿌려진 아주 길고 고단한 하루였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천장에 매달린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누워있자니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오는 것 같았죠. 아랫배의 통증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꾸물거리며 나를 괴롭혔고 그보다 더 아픈 건 텅 비어버린 마음이었어요.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 아픈 몸뚱이보다 며느리의 카페 대출금이 더 중요해진 세상이 야속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나 봐요. 다음 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습관처럼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다리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윙윙거리는 세탁기 소리가 꼭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고 아랫배를 쥐어짜는 통증에 몇 번이나 허리를 숙여야 했죠. 결국 오전 일을 마치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내 얼굴을 보더니 혀를 차더군요. 더 이상 미루면 큰일 난다고, 당장 입원해서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요. 그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돈 500만 원, 그 돈이 내 목숨값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건너 미정인의 카페가 보였어요. 야외 테라스에는 화사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죠. 미정이는 그 사이에서 주인공처럼 앉아 손으로 입을 가리며 우아하게 웃고 있더군요. 아마 친구들과 브런치 모임 같은 걸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내게는 꼭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나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저 아이는 뭐가 저렇게 즐거울까? 문득 미정이가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분명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요즘 안 그래도 힘든데. 라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인 척하고 있겠죠. 내 고통은 그 아이에게 친구들 앞에서의 자기 연민을 위한 좋은 안주거리밖에 되지 않는구나 싶어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다, 현수는 내 아들이지. 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미정이는 몰라도 내 아들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폰을 열어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더군요. 다시 걸었어요. 한참 신호가 가고 나서야 겨절즈 하는 소리와 함께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카페 아니라 시끄러운지. 엄마, 왜? 하는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죠. 나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했어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사람들 웃음소리만 들려왔죠. 이윽고 현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 저녁에 내가 따로 전화할게.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저녁 내내 나는 폴더폰만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죠. 밤이 깊어지고 나는 결국 자존심을 접고 아들 내외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세탁소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그 길이 그날따라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미정이가 나왔어요. 나를 보고는 질색하는 표정을 숨기지 않더군요. 현수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고요. 나는 마지막 힘을 내어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현수야, 엄마 좀 살려다오. 딱 500만 원이면 된다. 평생 은혜는 잊지 않으마. 내 말에 현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미정이가 팔짱을 끼고 나서더군요. 어머님, 지금 저희 형편 뻔히 아시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곤란하게 하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희생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런 거 구식인 거 아시죠? 모든 건 합리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해야죠. 비즈니스라니. 엄마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아들 내외에게는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나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그 믿음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낡아빠진 유물처럼 되어버렸죠.
당신 어머니 때문에 우리 계획 다 망칠 셈이야? 내 친구들은 시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해외여행 다니는데 우린 이게 뭐야? 미정이는 현수를 향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아들은 그 말에 움찔하며 더욱 고개를 숙였죠. 아, 이제 알겠더군요. 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어요. 저 여자의 남편일 뿐이었죠. 전통적인 효도의 의무와 현대적인 부부관계의 압박 사이에서 내 아들은 후자를 택한 거예요. 그 나약한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미정이가 아침부터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미정이는 마치 자기가 유능한 재무관리자라도 된 것처럼 테이블에 은행 대출 서류와 카페 지출 내역서를 펼쳐 놓았어요. 어머님 보세요. 이게 저희 카페 사업자 대출 원금이고요. 이게 매달 나가는 이자예요. 그리고 이건 상업용 부동산 감가상각 비용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어요. 복잡한 숫자와 어려운 한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죠. 미정이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어려운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어요. 그건 설명이 아니었어요. 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공격이었죠. 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어머님의 요구는 비합리적이고 저희의 거절은 합리적인 거예요. 미정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지켜온 가족 간의 정이라는 내 믿음은 며느리가 내민 차가운 종이 몇 장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어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류만 멍하니 바라보았죠. 미정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챙겨 돌아갔어요. 혼자 남겨진 세탁소 안, 나는 텅 빈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고 질식시키는 감옥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통적인 소통 방식은 완전히 단절되었고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500만 원. 그 돈의 벽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단단했어요. 내 목숨과 존엄을 가로막고 선 차갑고 무거운 벽이었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세탁소의 낡은 괴종 시계추처럼 의미 없이 흔들리기만 했고 나는 그저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아랫배의 통증은 이제 내 오랜 친구라도 된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나를 비틀어댔죠. 하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건 텅 빈 마음을 갉아먹는 절망감이었어요. 아들에게 걸었던 전화는 끝내 다시 오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내 평생을 바쳐 만든 가족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워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날도 나는 진통제를 한 움큼 털어넣고 억지로 다리미를 잡았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고통과 절망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눈앞은 자꾸만 흐려졌어요.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이 낡은 세탁소 구석에서 죽어갈 수는 없었어요.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폴더폰을 열었어요. 이번엔 며느리 미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혹시나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그래, 내가 무슨 기대를 하겠니? 쓴웃음을 지으며 전화를 끊으려는데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오기가 생겼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말해야겠다고. 내 목소리를 듣게 해야겠다고. 나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집을 나섰어요. 길 건너 카페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을 뽐내고 있었죠. 그 불빛이 꼭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는 차마 나지 않아서 나는 그저 카페 옆 작은 골목에 숨어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미정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고 있더군요.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그래, 저렇게 행복한데 내 걱정할 틈이 있겠니? 돌아서려는데 미정이의 목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내 귀에 날아와 밝혔어요. 그럼 우리 엄마 칠순 잔치인데 최고급으로 해야지. 강남에 있는 그 호텔 뷔페
내가 예약 다 해놨어. 걱정 마. 돈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친정어머니의 칠순잔치. 나는 내 아들의 결혼식 날 이후로 그런 좋은 곳에 가본 기억도 없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자기 엄마 잔치 챙기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어진 말이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어요. 응? 시어머니? 아, 괜찮아. 어머님 수술 좀 미룬다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엄마 잔치를 망칠 순 없잖아. 걱정하지 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죠. 내 목숨이, 내 생존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자기 엄마의 칠순잔치를 망칠 수도 있는 불편한 일 정도였던 거예요. 수술을 미루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귓가에 윙윙거렸어요. 그런데 내 며느리는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 짓고 있었죠. 미정이는 그렇게 잔인한 말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통화를 끊더니 진열장에서 예쁜 케이크 조각을 꺼내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마 SNS에 올릴 모양이었죠. 그 평온한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저 아이에게 나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저 남편에게 딸린 귀찮고 낡은 혹이었을 뿐이구나. 40년간의 희생, 내 아들을 낳고 키워 저 아이의 남편으로 만들어준 내 모든 세월이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에 감정마저 마비되어 버린 것 같았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세탁소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나마 나를 걱정해주던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위로가 아닌 비난이었어요. 형님 미정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시고 고집만 세지셨다면서요. 병원도 가기 싫다고 하신다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들 힘들게 하시면 안 되죠.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미정이가 그새 모든 친척들에게 나를 치매 걸린 고집 센 늙은이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병원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돈이 없어 못 가는 건데 내 진실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어요. 미정이가 만들어 놓은 거짓의 벽에 갇혀 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죠. 그 작은 스마트폰이 그 안에 단체 카톡방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쉽게 바보로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라는 걸 나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랫배의 통증은 극에 달해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나는 어둠 속에서 40년간 내 분신이었던 낡은 세탁기를 바라보았어요. 저 기계와 함께 내 청춘도 내 꿈도 다 닳아 없어졌는데 남은 건 병든 몸과 찢어진 마음뿐이었어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나는 사진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으며 읊조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 없는 비명처럼 내 안의 모든 절망이 터져나왔죠.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들리지 않는 비명은 낡은 세탁소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의식이 까무룩 꺼졌다 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차가운 세탁소 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온몸을 꽁꽁 얼리는 것 같았죠. 아랫배의 통증은 이제 칼로 저미는 것처럼 날카로워졌고 나는 그저 웅크린 채 가쁜 숨만 몰아쉬었어요. 이대로 죽는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하고 외로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눈을 감자 남편의 얼굴, 그리고 아직 어렸던 현수의 얼굴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평생을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굳은 일마다 않고 성실하게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의식 너머로 누군가 세탁소의 낡은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청인가 싶어 무시하려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죠.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몸을 일으켰어요. 비틀거리며 문으로 다가가자 유리문 너머로 옆집 해심 할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아이고, 복자야, 괜찮은 게야? 이틀째 세탁소 문도 안 열고 불도 꺼져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와봤지. 문을 열자마자 해심 할머니는 내 얼굴을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세상에,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어디 아픈 게야?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나는 어린애처럼 해심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내 평생 누구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내 등을 멀차 토닥여 주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나는 띄엄띄엄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아픈 몸, 모자란 수술비, 그리고 아들 내외의 냉정한 말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해심 할머니는 자기 일처럼 분개하며 혀를 찼어요.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지혜미가 아프다는데 그걸 외면해?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놈들이지. 내 이야기를 다 들은 해심 할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집으로 뛰어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에 돌아온 할머니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복자야, 이걸로라도 먼저 급한 불부터 꺼.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네. 봉투 안에는 할머니가 평생 쌈짓돈으로 모아온 듯한 돈 3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피부치도 외면한 나를 수십 년간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지내온 이웃이 품어주는 순간이었죠. 나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하는 씩씩한 젊은이 목소리와 함께 해심 할머니 댁 대문이 열리더니 훤칠한 청년 하나가 들어섰어요. 할머니의 손자였죠. 어릴 때 몇 번 보고는 못 봤는데 어느새 이렇게 늠름하게 자랐더군요. 청년은 우리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김복자 할머니 아니세요? 그런데 왜 울고 계세요? 해심 할머니는 손자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분통을 터뜨렸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손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죠. 자신을 박준영이라고 소개한 그 청년은 놀랍게도 변호사라고 했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영 씨는 내게 다가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이 세탁소 건물 말고 다른 재산은 없으세요? 나는 힘없이 대답했죠. 재산은 무슨, 이 건물이랑 길 건너 애들 카페하는 작은 상가가 전부인데 그것도 다 낡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영 씨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흘러나왔죠. 할머니 혹시 이 두 건물 모두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나는 무슨 소린가 싶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이 집이랑 상가는 당신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고 현수 잘 부탁하오라고 말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지만 나는 그저 낡은 서류 쪼가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준영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어려운 한자와 함께 두 건물의 소유주란에 내 이름 김복자 석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 모든 건 다 할머니 재산이에요. 아드님과 며느님은 그동안 할머니 건물에서 단 한 푼의 월세도 내지 않고 공짜로 장사를 해온 거고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내가 잊고 있던 진실,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나의 권리, 그것이 내 아들 내외의 배신으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젊은이의 손을 통해 내 앞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준영 씨는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죠. 가장 먼저 한 일은 내 낡은 폴더폰을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꿔준 거였어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세상과 소통하셔야 해요. 더 이상 모르고 당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난생 처음 만져보는 미끈한 기계가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준영 씨는 손자처럼
차근차근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은행 앱을 설치하고 내 명의로 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는 법을 배웠죠.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과 내가 평생 세탁소를 하며 푼푼히 모은 돈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 되어 통장 안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내 힘으로 내 재산을 확인하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건 분명한 권리의 회복이었죠. 며칠 뒤 나는 해심 할머니가 끓여준 뜨끈한 된장찌개를 먹고 기운을 차린 뒤 준영 씨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성수동의 오래된 공장들 사이에 우뚝 솟은 번듯한 지식산업센터. 그 안에 있는 그의 사무실은 내가 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처럼 보였죠. 준영 씨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내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반격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첫 단계는 며느님이 운영하는 카페 건물에 대해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건물주로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고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만약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해서 가게를 비우게 할 수도 있고요. 내용 증명, 임대차 계약, 명도 소송, 모든 것이 낯선 말이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어요. 내 옆에는 든든한 내 편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영 씨가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지난 40년간 옷에 구김을 펴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내 구겨진 인생을 펼치기 위한 첫 번째 도장을 찍는 순간이었죠.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나는 비로소 숨겨져 있던 나의 힘을 마주하고 조용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서리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고 나온 날, 성수동의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높았어요. 내내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두렵지 않았냐고요? 왜 안 두렵겠어요?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온 내가 내 아들, 며느리를 상대로 법인이 소송인이 하는 낯선 싸움을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이대로 썩어 문드러지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힘으로 내 존엄을 지키다 끝내고 싶었어요. 며칠 뒤 준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 증명이 등기 우편으로 아들 내외에게 발송되었다고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나는 일부러 더 씩씩하게 세탁소 일을 했어요. 마음이 흔들릴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 미정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았죠. 곧이어 아들 현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내용 증명이야? 엄마, 정말 노망 났어? 아니, 누가 옆에서 엄마를 사주하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죠. 그래, 너희는 늘 그런 식이었지. 내가 아파서 죽어갈 때는 외면하더니 자기들 이익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는구나.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거기 적힌 그대로다. 그 집은 내 집이니 월세를 내고 살든지 아니면 당장 방을 빼든지 해라. 엄마,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들은 아마 내가 변호사를 샀다고 생각했겠죠.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온 늙은 엄마가 스스로 이런 일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나를 무시했고 그 무시가 결국 자기들의 발목을 잡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그 뒤로 한 달, 아들 내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아마 내 경고를 늙은이의 마지막 발악쯤으로 여기고 무시하기로 한 모양이었어요. 그들의 오만함이 나를 도와준 셈이죠. 준영 변호사는 약속된 날짜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명도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은 내 편이었고 재판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어요. 판사는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 소유권을 인정했고 아들 내외에게 한 달 안에 카페를 비우라는 명령을 내렸죠. 법원에서 보낸 퇴거 집행 예고장이
카페 유리문에 나붙은 날 동네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정이와 현수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어댔어요. 나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 이제 와서 하는 그들의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기회는 충분히 주었으니까요. 마침내 집행 당일이 되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세탁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나를 위한 외출 준비를 했죠. 얼마 전 새로 산 옷 중에서 가장 화사한 것을 골라 입고 낯설지만 조금은 익숙해진 스마트폰을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내가 향한 곳은 성동구 노인복지관이었어요. 시니어 수선교실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40년간 남의 옷만 만지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어요. 복지관 강의실에 앉아 어색하게 바늘에 실을 꿰고 있을 때쯤 길 건너 카페 앞에서는 아마 한바탕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지 않았어요. 이제 그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앞에는 구멍난 내 낡은 스웨터와 그것을 내 손으로 직접 깁는 새로운 시간이 놓여 있었죠. 자, 다들 여기 보세요. 홈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사님의 친절한 설명에 집중하며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어요. 서툴렀지만 재미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들과 아이고, 나는 눈이 침침해서 바늘구멍도 안 보이네 하며 웃기도 했죠. 그 평온한 시간 속에서 나는 지난 몇 달간 나를 짓눌렀던 지옥 같은 고통을 잊을 수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설 때 내 스마트폰이 부응하고 짧게 울렸어요. 준영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죠. 할머니,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세탁소로 돌아왔을 때 길 건너편은 전쟁터가 휩쓸고 간 것 같았어요. 카페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 커피 머신 같은 것들이 모두 길가에 나와 있었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죠. 미정이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고 현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담배만 뻑뻑 피우고 있더군요. 그들의 화려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미정이의 단골 손님들이었던 동네의 젊은 사람들과 주변 상인들이 수군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죠. 나는 그들을 외면하고 묵묵히 세탁소의 셔터문을 올렸어요. 내 공간, 내 성으로 돌아온 거죠. 그날 저녁 성수동 카페 강제 집행 사건은 동네의 가장 큰 화제가 되었어요. 혜심 할머니는 저녁 내내 우리 집에 와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내 손을 잡아주었죠. 할머니를 통해 자초지종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내 편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소가리를 했어. 잘했어, 복자야.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우리도 비슷한 일 겪고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말도 못 꺼냈어. 정말 대단해. 비슷한 처지의 다른 노인분들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저 내 살기를 찾기 위해 한 일이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밤 나는 준영 씨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어요. 이제는 텅 비어버린 카페 건물을 새놓기 위해서였죠. 준영 씨가 가르쳐준 대로 사진을 올리고 보증금 5천, 월세 200이라고 또박또박 글자를 입력했어요.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내 재산을 내 손으로 관리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날 저녁 내 스마트폰으로 알림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오은행, 오은임으로부터 2,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아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번 첫 임대료였죠.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내 되찾은 존엄이었고 새로 시작될 내 삶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나는 화면 위로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작은 용기 속에서 이렇게 내 삶으로 찾아와 주고 있었어요.
첫 임대료 200만 원이 찍힌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또 보던 그날 밤 나는 참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잤어요. 더 이상 아픈 배를 움켜쥐고 서러움에 뒤척이지 않아도 됐죠. 다음 날 아침 나는 가장 먼저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내 돈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며칠간의 입원 생활은 내게 70평생 처음으로 주어진 휴가 같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 풍경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죠. 그동안 혜심 할머니와 준영 변호사가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와주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야말로 내 진짜 가족이었어요. 내가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에서 나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두 사람과 마주쳤어요. 아들 현수와 며느리 미정이었죠. 며칠 못 본 사이에 두 사람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어요. 늘 팽팽하던 미정이의 얼굴은 생기를 잃었고 값비싼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죠. 현수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정이도 뒤따라와 말없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병원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들을 일으켜 세웠겠지만 이제 나는 달라졌으니까요.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마음속에서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어요. 남은 건 그저 씁쓸함과 약간의 연민이었죠. 나는 현수에게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여긴 병원이다. 그리고 앞장서서 병원을 걸어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내 뒤만 따라왔어요. 세탁소에 도착하자 나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세워두고 입을 열었어요. 너희가 왜 용서를 구하는지 안다. 하지만 용서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이기 어렵거든. 두 사람의 얼굴에 절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말을 하지만 내 아들과 며느리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만큼 나도 모진 사람은 못 된다. 나는 세탁소 위 2층, 내가 사는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위로 들어와 살거라. 방 2개짜리니 너희 둘과 손주가 살기엔 충분할 게다. 그 말에 현수와 미정이의 얼굴에 순간 화색이 돌았어요. 하지만 나는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죠. 단, 조건이 있다. 이제 너희는 내 아들, 며느리가 아니라 내 세입자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 50만 원씩 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일절 간섭하지 마라. 나도 너희 삶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어른 대 어른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건 용서와 단죄,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이었어요. 과거처럼 일방적인 희생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제안이었죠. 두 사람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우리의 길고 아팠던 싸움은 끝이 났고 아주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그 후 내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성동구 노인복지관의 시니어 수선교실은 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죠. 40년간 다져온 내 손기술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옷을 새 옷처럼 고치고 유행이 지난 옷을 멋지게 되살리는 내 솜씨에 할머니들이 모두 감탄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수강생에서 복지관의 정식 강사가 되었어요. 내 수선 교실은 단순히 바느질만 배우는 곳이 아니었어요. 비슷한 아픔을 가진 할머니들이 모여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하는 사랑방이 되었죠. 자식들에게 재산을 뺏기고 홀대받는 이야기, 늙었다고 무시당하는 이야기들. 나는 내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준영 변호사와 함께 복지관 한편에 성수동 시니어 권익 찾기라는 작은 소모임을 만들었죠. 우리는 그곳에서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공부했어요. 내 작은 날갯짓이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가 되어 퍼져나가는 걸 보며 나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선 교실을 마치고 세탁소에서 쉬고 있는데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흠집이 나고 가죽이 찢어진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때 그 아이의 자랑이었을 그 가방이 지금은 꼭 주인처럼 상처 입고 지쳐 보였어요. 미정이는 우물쭈물하며 가방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아니, 저기, 사장님, 이것 좀 고쳐주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이라는 낯선 호칭에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나는 묵묵히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내 작업대 앞에 앉아 익숙하게 도구를 잡았죠. 40년 장인의 솜씨로 나는 한 땀 한 땀 정성껏 가방의 상처를 꿰매고 흠집을 메웠어요. 미정이는 내내 내 옆에 서서 말없이 내 손놀림만 지켜보더군요. 1시간이 지나 가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어요. 나는 가방을 미정이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죠. 미정아, 겉가죽만 번지르르 하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란다. 보이지 않는 안감까지 튼튼하고 실밥 하나하나가 단단해야 진짜 명품이 되는 거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다. 미정이는 내 말을 듣고 아무 대답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눈물이 진정한 반성의 눈물이기를 나는 조용히 바랐어요. 이제 내 하루는 꽤 바쁘게 돌아가요. 오전에는 세탁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죠. 스마트폰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다뤄요. 단체 메시지를 보내 소모임 일정을 공지하고 유튜브로 새로운 수선 기술을 찾아보기도 하죠. 기술은 더 이상 나를 고립시키는 벽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즐거운 도구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현수 내외에게서 둘째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현수가 보내준 아기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들여다보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세탁소 한쪽 벽에는 이제 시니어 권익 법률 상담이라는 작은 간판이 하나 더 걸려 있어요. 안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와 열띤 토론소리가 끊이지 않죠. 나는 오늘 밤도 내 자리로 가요. 내 평생의 친구, 낡은 스팀 다리미 앞에 서죠.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김이 올라와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옷에 주름만을 펴지 않아요. 내 구겨졌던 마음의 주름을 펴고 세상에 상처받은 마음들의 주름을 펴는 심정으로 그렇게 다리미를 잡아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한 마음으로요.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결국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구겨진 마음을 존중으로 펴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말이에요.